일반 다른 부모들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이거 머리 좋다는데 무슨 걱정이야. 부러워 죽겠네. 여러분도 주변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많은 오해를 일으킵니다. 아니, 이 아줌마 듣자 하니까 지금 자랑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애가 그래? 그런 반응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우리 아이의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요, 이게 아는 사람이 더 심해요. 여러분, 가족, 친척, 시누이, 동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죠.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꼭 과장하는 사람, 없는 말 튀어내는 사람, 아니면 자기 아이를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징징거리는 사람, 그런 식으로 매도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터놓고 고민을 얘기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을 지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도움말을 얻어야 돼요. 저를 만나서 뭐 계속 얘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으나 저 비싸요. 한번 예약 잡기도 어렵고, 저도 한정된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토로하게 되면 보다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꿀팁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 끝나고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주 격렬하게 얘기를 합니다. 끝나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저한테는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 스태프들한테 어떤 것 같아? 그분들이 돈값을 얻어간 것 같이 느끼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도움은 많이 됐는데 힐링이 필요해요. 더 많은 힐링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좀 더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는 가면 공격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됐는데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많은 부모님들의 그 위로를 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셀프 헬프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기의 순간들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되게 120대 아이들, 125까지 아이들은 무난합니다. 그냥 똑똑해요. 그리고 120이면 1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반에 30명이면 3명 안에 들기 때문에 공부 당연히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쟤는 똑똑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120이에요. 125가 되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이거나 한 명 반 정도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15가 넘으면 애들이 좀 힘들어집니다. 많이 힘들어져요. 불과 IQ 포인트는 5포인트 사이인데도 125가 딱 넘어가면요 고집이 장난이에요. 선호가 뚜렷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뚜렷해. 자기가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억제시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좀 지나쳐. 그러니까 오래 집착한다는 표현을 쓰면 제가 요새는 화를 내요. 그런 말 좀 제발 쓰지 말라고. 그 집착이 아니에요. 그 몰입이에요, 몰입.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그것이 아이의 지적인 특성을 강화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걸 자꾸 집착이란 말은 좀 병적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병적인 집착이라는 게 앞에 가로쳐져 있는 거예요. 집착이란 말은. 그런 말 좀 쓰지 마세요. 제가 짜증을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짜증 부리면 안 되죠. 힐링이 필요한데. 근데 집착이란 말 쓰지 마세요. 집착이 아닙니다. 몰입 특성입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 전문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요, 일상적인 지식, 이 감각을 다 차단해야 돼요. 자기의 연구 주제 혹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 포커싱 돼요. 몰입을 시켜야 돼요. 저는 그런 일반적인 것에서는 감각이 없고 관심을 두지 말고 무관심해도 돼. 넌 이거에 집중해야 돼. 근데 그것이 전문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그걸 다 잘라내고 한 가지에 몰입시키는 것들이 전문가를 만드는 과정인데, 어떤 아이들은 5살, 6살인데도 그게 돼 있어. 그러면 너 그 집착이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근데 이제 관심 분야가 넓어졌어. 야, 그래가지고는 전문가가 못 돼. 다 잘라. 이상하죠.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에 몰입하고 집착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요. 몰입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어떻게 하면 잘 훼손시키지 않고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해야지. 이거를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특성을 깎아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권하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뭐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키울 것이냐, 여기에 포커싱을 해달라는 얘기가 제 말씀입니다. 또 지수가 140이 딱 넘어가면요
또 좀 달라. 여기도 좀 앉아 계실 텐데 얘네들은 우리 애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철이 들어 있어. 그런 애들은 조금 더 속으로 지가 생각하고 자기 행동을 조금 더 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우수해요. 당연히 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죠. 저를 찾아온 분들은 사실은 다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찾아온 거거든요. 학교에서 자꾸 전화 와요. 애가 자꾸 싸워요. 학교 안 가겠다고 그래요. 뭐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거지. 뭐 그냥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고 근데 뭐 하는 것마다 상당히 우수하고 뭐 그런 사람이 굳이 절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올 리가 없죠. 애들이 처음엔 안 그런데 학원에 가서 계속 레벨 테스트를 받고 랭킹 서비스를 받고 랭킹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요. 아이도 그렇고 아이 엄마도 그렇고 랭킹에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올라갈 땐 괜찮죠. 근데 랭킹이 무한정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 떨어질 때도 있죠. 근데 보통 아이들은 괜찮아요. 그러면서 또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항상 1등 할 수는 없는 거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속은 상하지만 그 리듬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랭킹이 1등, 2등 떨어지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럼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씁니다. 보이지 않게. 티나게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숨어서 공부해서 그 랭킹을 복구하고 싶어. 그럼 항상 1등을 해야 되는. 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한 학원에서 탑반에서 랭킹을 유지하려면요. 새끼 선생을 붙이지 않으면 랭킹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얘는 자존심이 그거를 허락하잖아요. 자기가 풀어야 돼. 근데 다른 애들은 새끼 선생을 붙여. 얘네들도 사실은 새끼 선생 붙이면 자존감이 많이 깨집니다. 그리고 자기 집중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풀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놔버리는 거죠. 그거 해가지고는 안 돼. 그게 의존성이 생기는 거예요. 학원이 최대한 많이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랭킹에 민감해지는 아이들, 부모들 그리고 학원 마케팅이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적어도 6개월, 1년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터진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누구나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시키지 말고 그냥 팔짱 깨고 이렇게 가만히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우수한데 얘가 밝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요. 다른 학원은 몰라도 수학 학원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이 아이들한테. 그럼 공부시키지 말라고요? 제대로 시켜야죠. 제가 그 동영상에 그 몇 개 올려놨어요. 아이가 재밌게 공부해야 돼요. 흥미를 잃지 않아야 돼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해야 돼요. 수학에 대해서. 나는 천부적으로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되도록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학원 마케팅은 그 반대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트랙에 올려놔야 돼. 몰고 가야 돼. 초등학교 3학년 들었더니 너무 늦게 오셨어요. 쟤는요, 초등학교 입학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좋지만 수학 같은 고도로 추상적인 공부를 지속하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에요, 5분. 하루에 5분 넘게 하면 안 돼. 아니, 학원 보내면 최소한 3시간, 4시간 하는데요. 아이들이 3시간, 4시간 수학 공부한다는 걸 저는 믿지 않습니다. 3시간, 4시간 묶어놓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의 경시대 문제들을 학원 그 전문 강사들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경시대 문제를 주고 풀어봐. 못 풀죠. 그럼 자기가 잘난 체 하면서 풀어주고 교사의 실력을 맛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이를 이제 압도하고 끌고 가는. 자, 그러면 주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도권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저학년 세미나에서 정 보내고 싶으면요 만들어서 보내세요. 탑반에 아예 처음부터 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아 그게 얘기 아니에요. 보내지 말란 얘기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지. 정 보내기 싶으면 거기 가서 짓눌리게 만들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필드상을 받은 허준이 박사 같은 사람은 영재고 가갖고 못 간 사람이에요. 상문고등학교 중퇴자예요. 어떤 기자는 수포자였대요. 뭐 그렇게 썼는데 그건 아니고 연산을 별로 싫어했대요. 연산에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대요. 뭐 그런 걸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 위해서 수포자였대요. 거짓말입니다.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 맨날 초등학교 담임 선생이 넌 어떻게 25번 어려운 문제는 너 반에서 혼자 풀면서 거기 사립학교 6개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거 2번, 3번 연산만 해서 이렇게 실수가 나오니 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는 그걸 왜 이해를 못하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 있지. 그게 대단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는 내그 시험 성적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분인 줄 알았어. 다른 집 애들은 뭐 시험 받으면 뭐 이게 용돈도 준대. 그 당시에 500원짜리 동전이 되게 큰 거였는데 500원도 주고 점수 떨어지면 혼도 나고 뭐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친구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옆방에서 이렇게 넘겨서 들었는데 저 자식이 말이야, 저 막내 놈이 말이야, 100점 받으면 막 와가지고 아빠 나 100점 받아서 그런데 100점을 못 맞으면 얘기를 안 한대. 그 얘기를 듣고 관심이 있긴 있구나. 그런데 표시를 안 하는 거죠. 100점 맞았다고 잘했다고 뭐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점수가 떨어졌다고 뭐 야단을 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지 알았는데 관심은 있는데 애써서 그런 걸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담임 선생이 넌 왜 이걸 이렇게 어려운 걸 하는 애가 연산도 못하니 그렇게 핀잔을 해도 그거 왜 이해를 못하니 너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수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혹은 좀 더 고등한 추상적인 고도의 지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으나 얘를 앉혀놓고 다른 집 애들처럼 학원도 3시간, 4시간 잘 견디고 숙제도 꼬박꼬박 하고 앉아서 뭐 공부하고 이거를 내가 나의 물리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딱 하고 발화를 시켜주는 아이한테 지적인 모티베이션. 아, 여기서 공부가 재밌고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재밌어. 그리고 나는 이 길로 가면 남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거야. 그런 암시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짧아야 된다. 그렇게 발화가 돼서 스스로 막 타올라가지고 밤새도록 나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건 상관없다 이거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10시간이고 밤을 새우더라도 내버려 둬라. 근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거든요. 애가 수학 문제를요 1시간 2시간 밤새도록 풀고 있으면요 왜 이래 하지 마지 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런 때는 낫더라고. 그런데 지금 한참 노는 게 좋아. 그런데 야 그만 놀고 이제 공부해. 이건 하지 말라는 거야. 공부하긴 하되 5분만 시키라. 5문제만 골라서. 그래서 매일매일 5분씩만 앉혀놓고 수학 퍼즐 풀듯이. 그리고 그거 자기가 풀어야 되거든요. 야, 이것도 몰라?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죠. 아이들이 다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줘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생각해도 돼. 힌트 좀 줄까? 아, 싫어! 그 힌트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풀었을 때 인정해 주는 거죠. 오, 대단해요. 이것도 풀었네요. 4학년 아이들도 못 푸는데 잘했어. 자 그렇게 되면요 그 도전 과자가 그 다음 날 되면 벌써 그게 쉬운 문제예요 얘한테. 그래서 그 쉬운 문제 벌써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 그리고 또한 약간 도전 과자 네가 풀어봐. 또 그게 성공되면 그렇게 5분씩만 축적을 하면요 얘네들은 초등학교 수학 다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판판이 나왔어요. 학원 같은 데 가지도 않아요. 상관없어요. 5분씩만 그렇게 잘 유도를 해주면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수업은 다 끝납니다. 근데 아마 여기 분들은 그것보다는 벌써 이미 많이 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짐작하기에. 근데 이제 중학교부터는 가기가 좀 어렵죠. 그런 방법만으로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대1 멘토를 붙여서 진행하는 게 맞다. 그 학원에 가서 막 그 3시간, 4시간 앉아있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시간에 대형 서점에 가서 놀게 만들라. 강제로 앉혀놓고 뭐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은 중학생이 되어도 뭐 2, 30분 넘어가면 곤란하다. 좋은 멘토가 끌어줘도 사실 1시간 이상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그 사무실에도 제가 수학과 그 동창들 몇 분 모셔서 나가지고 멘토링을 진행을 합니다. 지 선생은 맨날 멘토링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과외랑 다를 거 없구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하지만 멘토링과 과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외는 어쨌든 그 일단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실라버스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멘토링이라는 것은 학생이 아이가 주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간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걷지도 못하는 놈이 뛰려고 하고 뛰다가 엎어지는 놈이 날리려고 그러고 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계산도 막 맨날 틀리고 그런 아이가 루트가 뭐예요? 원주율은 왜 숫자가 끝도 없이 가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재미있게 얘기를 풀어줄 수 있는 그게 멘토링이지. 진도에 맞춰서 말하자면 당장 어떤 학교 성적이라든가 학원의 레벨 테스트, 랭킹 테스트 같은 그런 것에 있어서 결과를 내는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과외고 그게 아니라 아이가 궁금한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을
재밌게 대응을 해주는 것은 멘토링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놀고 앉아있네 죠. 아이하고 놀고 있잖아. 저 비싼 돈을 줬는데. 그런 분은 그런 게 맞지 않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튼튼한 토대는 깐부 그룹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4명, 5명 아이들이 만나면 되게 시끄럽고 싸움질도 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을 다 표출을 하고 신나게 놀아야 돼요. 애들은 만나면 3시간, 4시간으로 안 돼. 3시간, 4시간 놀면 이제 집에 가자. 1시간만 더 놀자. 매일매일 만나는 게 아니지 않냐. 일주일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더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 가도 12시야. 언제 가려고 그래. 1시간 더 놀려주면 또 1시간 놀자고 할 게 뻔해. 이게 끝내기 계시면 한 엄마가 아이 내가 독박을 쓰지 뭐. 하룻밤 보냈어요. 그래서 4명이 모여가지고 8시 정도 저녁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더니 놀기 시작하는데 안 자는 것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8시까지 꼬박 샜네요. 12시간, 12시간. 보통 애들 안 그렇죠. 10시 정도 되면 아우 졸려 우리 자자 한 명, 2명 빠지면 다 자는 거예요. 근데 12시간을 즐기게 놉니다. 전혀 지치지 않아요. 이상하죠.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8시에 아침밥을 먹여놨더니 숟가락 딱 놓자마자 또 놀이동산 가야 돼. 그리고 하루 종일 놀아요. 코피가 터져도 놀아요. 애들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자, 다른 커뮤니티 안에서 애들 그렇게 좀 놀려줍시다 했다가는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 시작해야지. 어떻게 하루 종일 놀게 해줘. 미쳤어? 아무리 머리가 좀 뭐해 공부 저렇게 안 하고 놀기만 하는데 뭐가 되겠어. 그래야지 뭐가 됩니다. 그런 것을 매일매일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 뭐 적어도 2, 3주에 한 번, 아니면 2박 3일 동안 왕창 놀 수 있는 기회를 2-3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그것이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저학년들은 부모하고 유대가 튼튼한 토대가 되고요. 이제 고학년부터는 그 깐부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나게 놀아야 돼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 초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중학교 공부도 조금 집중해서 하면 그냥 돼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신나게 놀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노는 거로 끝나지 않더라 이거지. 걔네들이 놀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인터랙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12시간을 뭐가 되는 노는 게 관찰을 하면요. 뭐 카드 놀이도 하고 테이블 게임도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버벌 배틀이에요. 말싸움 끝도 없이 해요. 12시간. 4명이. 근데 거기서 배우는 게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지식의 교류가 일어나고요. 모티베이션이 돼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누가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아 하면 나 영어 하고 끊어줘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누가 한자 검정시가 4급 땄어 그러면 얘는 3급 따겠다고 덤벼들고요. 누가 피아노 한 소절을 연주를 한다면 나도 피아노 배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려면 죽어도 안 하거든요. 거기서는 자극이 되고 모티베이션이 돼요. 그래서 깐부 그룹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처음엔 힘들어요. 막 싸우거든. 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따로 만들면 더 효과가 높은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아이들이 더 많은 깊이 있는 그리고 자기네 그 성향에 맞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더 격렬한 인터랙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 고비를 딱 넘어가면 동기보다 더 친해. 동생들은 또 동생들이 되게 친해져가지고 만나면 뭐 팔짝팔짝 뛰고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쫓겨날 뻔했어요. 아니 당신은 뭐 우리 애들 클 적에는 맨날 뭐 회사 일에 매달려가지고 야근 철야하더니 응? 애들 다 커나고 나니까 어디서 정말 힘든 애들 다 데려다 놓고 걔네들을 끼고선 그러고 있냐. 응?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저는 아주 꿈을 야무지게 꾸는 거예요. 이 말썽쟁이들이 사실은 그런 것만 갖춰주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도 있다. 소위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대학원 같은 데 진학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정말 허준이 박사 같은 아이들이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게 미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